오늘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어렵지 않고 쉽게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자, 일단 스마트폰을 준비해 주시고 스마트폰의 맨 위쪽에 나와 있는 이 줄을 상태 표시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부분에 손가락을 두시고 아래쪽으로 쑥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한 번 더 여기쯤에 손가락을 놓고 아래쪽으로 쑥 내려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되게 많은 이런 아이콘들이 보이실 건데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이 모양은요, 와이파이입니다. 여러분, 와이파이는 우리가 데이터 용량 없어도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 와이파이를 눌러서 보시면 저는 지금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들이 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터치해서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페에서는 자체 와이파이를 가지고 있고 집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 와이파이 아이디랑 그리고 비밀번호를 찾아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보통 이렇게 생긴 와이파이 박스가 있거든요. 셋톱박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여기 부분을 클릭해서 사용 안 함으로 바꾸시면 만약에 우리가 와이파이 없는데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넷 데이터가 닳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스피커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피커 모양을 한번 누르면요. 소리로 바뀌고 또 누르면 진동으로 바뀌고 또 누르면 무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음향을 조절해야 될 때 무음이나 혹은 진동이나 소리로 바꿔야 될 때 간단하게 이거 3번 정도 터치해서 바꾸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손전등이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요. 핸드폰에서 빛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빛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손전등 역할을 해요. 지금 제가 밝은 곳에 있어서 빛이 별로 환하게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길을 걸으실 때는 반드시 손전등 기능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간단하게 터치만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해 모양 있죠? 이거 뭐냐 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아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핸드폰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화면의 밝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밝게 계속 두면 눈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해 주시면 되고 우리 요즘 일상에서 보면 QR코드 굉장히 많죠. 이 QR코드 스캔도 간단하게 여기에서 하나 눌러서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QR코드 바로 이제 입력해주면 얘가 인식을 해서 이 QR코드가 어떤 사이트를 보여주는지 뭘 보는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나가실 때는 뭐 중간 버튼 누르셔서 다시 위에서 또 끌어오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설명하는 기능들이 여기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보세요. 그럼 뒤쪽에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저처럼 스마트폰에 화면을 녹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기능을 누르셔서 화면 녹화 버튼 누르시면 앱이 작동되면서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미디어 및 마이크 하시고 녹화 시작 누르시면 이제 녹화가 시작이 돼요. 중지 버튼 누르면 녹화가 중지가 되고 재생 버튼 누르면 녹화가 재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탕화면에 앱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필요 없어졌다 하실 때는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 앱이 너무나도 많으면 핸드폰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이 앱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고요. 설치 삭제. 그러니까 홈에서 삭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이 앱이 지워지는 거고 실제로 내 핸드폰에서 아예 삭제하려면 설치 삭제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삭제를 하면 제거하시겠습니다가 뜨고 확인 눌러주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앱을 정기적으로 안 쓰는 건 이렇게 지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에서 왼쪽 버튼, 왼쪽 아래 이 줄 3개짜리 이거 눌러보시면 그리고 손가락으로 옆으로 이렇게 해보면 내가 그동안 이 핸드폰에서 사용했었던 기록들이 다 떠요. 이것도 정기적으로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버튼 누르시고 모두 닫기 눌러주면 한 번에 없어져요.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아래쪽 이렇게 손가락 내리셔서 검색 부분에 설정 검색해주세요.
아니면 톱니바퀴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톱니바퀴 모양 아래쪽으로 내려서 디스플레이 찾아주시고 아래쪽 내려보시면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서 내 핸드폰의 글자 크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글자 크게 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크게, 작게 보고 싶으시면 작게 가능해요. 왼쪽 위에 부분 눌러서 나와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설정에서 잠금 화면 찾아줍니다. 우리 핸드폰 바깥에 잠금 화면 거의 다 해두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안 하신 분 있으시면 오늘 꼭 설정하시길 바라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핸드폰에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요즘 정말 많이 넣고 다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주민등록증도 촬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내 핸드폰을 습득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신분증 가지고 가서 통장을 새로 개설한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래서 이 잠금 화면을 꼭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잠금 화면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세요. 화면 잠금 방식 눌러서 핀 숫자, 이거는 숫자를 입력한 거,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패턴하는 방법 이렇게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문을 등록해 놨거든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하면 등록할 수가 있고 왼쪽으로 하면 빼놓는데 얼굴은 얼굴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문을 아마 많이 해두셨을 거고 여기서 뺄 수도 있고 새로 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패턴, 보통 이것도 많이 하시거든요. 패턴 눌러서 내가 원하는 패턴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패턴으로 설정이 되고 힌트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뭐 힌트를 줄 만한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잠금 기능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나와서 검색에 시계 검색해주세요. 혹은 이 시계 모양을 터치해 주셔도 됩니다. 시계에 들어가면요, 알람도 되고 세계의 시간도 알 수가 있고 스톱워치,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3분을 잰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작 눌러서 스톱워치 가능하고 타이머도 가능합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을 쓰고요. 오른쪽 위에 이 플러스 부분 눌러서 내가 알람을 설정하고 싶은 시간 설정,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까지, 뭐 예를 들어 내가 월요일 오전 6시에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정해 준 다음에 알람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기상 이렇게. 그래서 뭐 알람 음이라던가 진동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하고 다시 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5분, 그러니까 5분 간격으로 3번 울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싫으시면 꺼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월요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다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공휴일에는 알람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이제 매일 아침 오전 6시에 이 알람이 울리게 돼요. 저는 기상할 때도 사용을 하지만 평소에 누군가와 약속을 해놨을 때 혹은 약을 챙겨서 먹어야 할 때도 이 알람을 매일 설정을 해둬요. 특히 약 먹는 건 되게 잘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능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산기 기능도 있어요. 다시 나가서 검색에 계산기. 우리가 암산이 될 때도 있지만 계산기가 필요할 때도 있죠. 여기서 계산기 눌러주시고 계산기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2,500원짜리 4개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는 하면 10,000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계산기도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 핸드폰에 새로운 연락처를 저장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새로 생겼다 혹은 아는 사람이 새로 생겼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전화기 모양 다들 아시죠? 이 전화기 모양 찾아주시고 누른 다음에, 자, 보통은 이렇게 최근에 나랑 전화한 사람들이 쭉 뜰 거예요. 여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연락처라고 있어요. 연락처 눌러주시고 맨 위쪽에 플러스 모양 클릭해줍니다. 이 플러스 모양에 이름, 새롭게 내가 알게 된 새로운 사람 이름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핸드폰 번호 입력, 그리고 저장 눌러주면 됩니다. 만약에 핸드폰 번호뿐만 아니라 다른 번호가 또 있다, 뭐 집 번호가 있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눌러서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저장 눌러주시면 이 사람의 연락처가 저장이 되고요. 당연히 이 사람의 연락처도 여기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 새로 해야 된다, 혹은 당근마켓, 아니면 카카오 택시 이런 거 새롭게 설치해야 될 때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항상 핸드폰의 모든 앱은요, 플레이스토어라는 곳에서 우리가 새롭게 다운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앱을 추천하거나 야, 어플 깔아봐 라는 얘기를 하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플레이스토어 누르시고 여기 맨 위쪽에 필요한 어플 이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당근마켓 검색 보시면 아래쪽에 당근마켓이라고 뜨고요. 자, 위쪽에 있는 건 광고예요. 그래서 이 광고를 클릭하시면 안 되고 당근마켓 그리고 열기. 저는 지금 당근마켓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 된 분들은 여기에 설치라고 뜨실 거고요. 설치 눌러서 기다려주시면 당근마켓이 깔립니다. 만약에 이 어플을 새롭게 업데이트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업데이트라고 뜰 거예요. 그것도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치를 한 다음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롭게 어플이 실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매번 들고 다니는 거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스마트폰에도 돋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스마트폰을 어떻게 설정해야 돋보기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확대하면서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설정해 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핸드폰을 켜주시고요. 설정을 먼저 한번 해줄게요. 핸드폰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위쪽에 검색 부분에 설정 입력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을 찾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글자 크기와 스타일 있습니다. 이 글자 크기와 스타일 눌러서 글자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글자가 이렇게 작은 글자로 되어 있으신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글자가 아주 크게 보입니다. 자, 글자가 커지면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 설정으로 해주셔도 되고 이거 너무 큰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좀 줄여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하시고 글자 굵게 라고 하시면 좀 더 굵게 보이니까 이게 편리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설정되셨으면 옆으로 나가기 눌러주시고요. 아까보다 글자가 훨씬 더 커졌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 한번 해주시고, 자, 두 번째는요, 화면 크게 작게입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각각의 화면을 크게 작게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보이시면 화면이 훨씬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하거나 카톡 같은 거 할 때 불편하신 분들 여기서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가장 크게 하셔도 되고 작게 하셔도 되고요. 화면이 크기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설정되셨으면 다시 뒤로 눌러서 나와주세요. 벌써 커진 거 확인이 되시나요? 고대비 키보드라는 것도 이렇게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갈 수 있도록 확인해 주세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밖으로 나가볼게요. 중간 눌러서 내 핸드폰에 이런 어플 같은 게 훨씬 더 보기 쉽게 변경이 되고 메시지를 보낼 때 이렇게 키보드 모양이 배경이 검은색, 키보드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훨씬 더 좀 눈에 잘 들어오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왼쪽 아래 이 부분 눌러주시고 뜨는 거 여기 만약에 없으면 옆으로 돌리시면 돼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쉬운 사용 모드 고대비 키보드 체크해 주시고 이번에 뒤로 나옵니다. 뒤로 한 번 더 나와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접근성을 찾아줄 거예요. 설정 들어오셔서 아래쪽에 쭉 내리시면 접근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접근성 눌러주시고 시인성 향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고대비 키보드가 여기도 있죠. 자, 이거 말고요.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 돋보기가 있어요. 이 돋보기 클릭, 돋보기 바로가기 클릭. 자, 이게 뭐냐 하면 돋보기라는 기능을 우리 핸드폰에서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접근성 버튼 누르기, 그러니까 돋보기 버튼을 따로 만드는 거, 혹은 3초 동안 음량 올리기와 내리기 버튼 누르기.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번거로우시니까 그냥 맨 위에 거 터치하고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오른쪽 옆에 어떤 게 생겼어요. 이렇게 사람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뭐냐면 돋보기입니다. 얘 한번 눌러볼게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이번만 허용, 허용 안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이라고 누르고
그러면 이게 지금 돋보기가 활성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이 대신 돋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볼 때 우리가 매번 안경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돋보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더 하면 더 확대가 되고 왼쪽으로 하면은 확대가 안 되고 이렇게 돋보기를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 옆에 이거 누르면 밝게 어두운 곳에 돋보기를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가실 때는 왼쪽에 이 화살표 모양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 중간 모양 한번 눌러볼게요.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생겼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돋보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글자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밖에서 보는 글자는 지금 엄청 커졌는데 네이버에서 보는 것들은 아직도 작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글자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왼쪽에 이렇게 점 3개, 그리고 위쪽에 이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이거 클릭. 아래쪽에 화면 스타일 폰트 설정이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글자 크기를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끝까지 채워주시고 스타일 적용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요, 전체 글자의 크기가 다 커졌어요. 검색해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글자들이 다 커져 있어요. 이렇게 한 번만 설정해 두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내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고, 저도 이 방법을 저희 부모님 핸드폰에도 다 적용을 해드렸어요. 차근차근 보시면서 적용해보시고, 무엇보다 이 돋보기 기능이 있으면 우리가 매번 이렇게 안경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주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꼭 적용을 해보세요. 자, 우리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직접 찍은 사진을 바로 글씨를 쓰고 싶은 분들 있으실 거예요. 보통 어플을 많이 사용하는데 핸드폰에서도 바로 가능합니다.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딱 한 번만 보시면 이제부터 내가 직접 찍은 사진에 다양하게 꾸미는 방법, 보정하는 방법, 글자 쓰는 방법 모두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핸드폰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갤러리 들어가 주시고요. 내가 꾸미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 줍니다. 카메라 들어가서 사진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선택이 됐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연필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연필 모양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사진에 이렇게 테두리 이런 게 보이면서 아래쪽에 몇 가지 버튼이 확인이 되실 건데 가장 먼저 글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일 모양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스마일 모양 누르고 나서 여기 텍스트라는 글자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마다 조금씩 위치 차이는 있는데 스마일 얼굴 모양 텍스트 찾아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게 나오고 여기에 글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한번 해볼게요. 저는 우리 집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내가 글자 모양을 바꾸고 싶다 하실 수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눌러보면 중간 정렬, 그러니까 글자의 정렬이 바뀌어요. 왼쪽 정렬, 중간 정렬. 그리고 여기 부분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다양한 폰트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눌러보면요. 글자 모양이 조금씩 바뀝니다. 보이시나요? 이건 테두리가 거의 없고 테두리가 되게 두껍고 또 이거 클릭해보시면 조금씩 다 바뀌어요. 글자 모양이.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글자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글자 모양. 자, 여기까지 글자 모양 바꾸는 거였어요. 그리고 색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색깔 아래쪽에 이 주황색으로 전 되어 있는데 보통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 여기 클릭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색깔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손가락 이렇게 대시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탁 터치해보세요. 그러면은 색깔도 다양하게 나와요. 여기 내가 원하는 색깔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맨 끝에 요거 눌러보시면 내가 원하는 색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다양하죠.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용자 지정 눌러서 정말 내가 원하는 색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기존에 선택한 색깔이고요. 여기는 내가 방금 선택한 거. 여기 클릭해서 저는 완료 눌러볼게요. 그러면 글자 색깔이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다 입력하고 나면 이제 이미지 중에 다른 부분, 그러니까 글자 없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이 글자 부분 바깥에 네모가 생겨요. 이거 뭐냐면 글자 크기와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쓰레기통 모양이 있는데 이거 누르면 이 글자가 없어지는 거고요. 이 글자에 네모 중에 뭐 네 군데 아무 데나 상관없지만 보통 아래쪽 이제 많이 선택하는데 여기를 손가락으로 터치하고 늘려주면 이렇게 회전도 되지만 글자 크기도 많이 바뀌어요. 노란색으로 될 때는 9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나요? 바깥쪽 선택하셔서 내가 글자의 크기, 위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글자 윗부분에 손가락 두시고요. 이 글자 위치를 옮겨줍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내 핸드폰 사진에 글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장 누르시면 바로 저장이 되지만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아래쪽에 여기 이제 해 모양 있어요. 해 모양. 요거 눌러볼게요. 하나하나 눌러보면 뭐 사진의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밝기 눌러서 오른쪽으로 가면 사진이 더 밝아지고 왼쪽으로 가면 사진이 어두워지고 조정할 수가 있겠죠.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내가 사진을 자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쪽에 여기 자르기 모양 눌러서 자르기 모양 누르자마자 사진이 조금 작아지면서 맨 끝에 이렇게 표시가 생겨요. 이거를 잡고 위로 올려주면 여기 이제 까만 부분들은 없어지는 거고요. 윗부분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까만 부분 날아가게 돼요. 저장 눌러주면 됩니다. 자, 내가 하다가 꾸민 거를 다시 원본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원본 복원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원본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사진만 남게 되고 만약에 나는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새로운 이 사진을 저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끝에 이 점 3개 눌러서 보시면은 다른 파일로 저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원본도 살아있고 내가 꾸민 이미지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꾸민 이미지고요. 우리 집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 넘겨서 보면 이거 원본 사진이에요. 그래서 원본도 내가 보관할 수 있고 내가 꾸민 것도 보관할 수가 있다라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도 충분히 다 가능하시고 이제 기종마다 조금씩 기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글자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 훨씬 더 오래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핸드폰의 수명을 높이고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먼저 스마트폰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처럼 맨 위쪽에 검색이라고 뜰 거예요. 여기서 설정 검색해 줍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생긴 설정을 바로 찾아주셔도 돼요. 그래서 설정 클릭. 자, 클릭해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면요. 이제 뭐가 보이냐면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저처럼 좋아요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좀 안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최적화라고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최적화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핸드폰이 조금 더 잘 사용되게끔 최적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완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해요라고 바뀌죠. 자, 여러분 완벽해요라고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 상태로 유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 방법은 이거고요. 두 번째, 배터리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은 이제 내 배터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기타 배터리 설정이란 게 있어요. 이거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맨 위쪽에 배터리 최적화가 이렇게 회색 모양 되어 있을 텐데 터치해서 오른쪽으로 파란색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핸드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석해서 그거에 맞게 배터리를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핸드폰 수명이 빨리 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가 좀 오래 안 가서 내가 아침에 충전하고 분명히 나왔는데 뭐 이제 오후만 되면 배터리가 절반밖에 없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배터리 최적화 눌러주시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배터리 보호 여기도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파란색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 파란색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배터리 충전할 때 100% 충전이 안 되고 85%만 충전이 돼요. 그럼 이게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배터리는 100% 충전보다 이렇게 85% 정도만 충전하는 게 오래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핸드폰 좀 오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주시면 배터리 충전은 85%밖에 안 되지만 수명은 훨씬 늘어난다는 거. 여기까지 되셨으면 여기 세모 모양 위쪽에 있는 거 눌러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서 나가줍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장 공간 눌러줄게요. 저장 공간 보면 내가 핸드폰에 어떻게 파일들을 저장하고 사용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저는 69%라고 나와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중복 파일 되어 있어요. 이 중복 파일은 내가 핸드폰에 갖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겠죠? 선택하면 이제 왼쪽에 동그라미 모양이 있고 이 동그라미 모양을 선택해서 아래쪽에 삭제 부분 눌러주면 이 영상이나 이미지가 없어집니다. 자, 두 개 다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네, 두 개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나는 만약에 하나는 살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나만 선택해서 삭제 눌러주면 됩니다. 둘 다 필요 없으면 두 개 다 삭제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뒤로 나가실 때는 아래쪽에 요 세모 버튼 눌러서 나가주시고 밑에 보시면 용량이 큰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핸드폰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용량이 큰 파일입니다. 전 당연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이제 제가 촬영한 게 용량이 큰데요. 터치해서 눌러보시고 만약에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선택한 다음에 삭제 똑같이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휴지통으로 이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선택한 영상이 저는 휴지통으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제 좀 많이 좀 지우고 싶다 하시면 선택해서 한 번에 삭제하셔도 되고요. 뒤로 버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 세모 버튼. 아까 없었던 휴지통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 아마 처음부터 뜨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뭐냐 하면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내 핸드폰에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 삭제를 누르면 휴지통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휴지통에 보관하고 있다가 30일 뒤에 없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30일 동안은 내 핸드폰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을 차지하겠죠. 이거 그냥 바로 지워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휴지통 아래에 이 모양 클릭하셔서요. 내가 휴지통에 버린 사진이나 영상이 뭔지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30일 뒤에 완전히 삭제된다고 써있죠. 저 그냥 바로 삭제할게요. 그럼 오른쪽 옆에 점 3개 그리고 비우기 눌러주면 완전히 삭제할까요? 에서 삭제 누르면 완전히 내 핸드폰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핸드폰에서 다시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정말 필요 없을 때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 세모 버튼 눌러서 다시 나가주고요. 자, 이번에는요,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서 자동 최적화 눌러볼게요. 이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이 보통은 회색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 이게 뭐냐 하면 핸드폰은요, 자동으로 이제 좀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요즘 어때요? 핸드폰 잘 끄지 않아요. 그냥 사용하다가 배터리 없으면 충전하고, 그러니까 계속 핸드폰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핸드폰 수명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메모리도 정리하고 이제 껐다 켰다 해주는 기능인데, 여기 파란색으로 바꿔주시면 내가 핸드폰 쓰고 있지 않을 때 이 핸드폰이 알아서 확인해서 내 핸드폰을 자동으로 최적화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거 터치해 두시면 훨씬 더 핸드폰 빠르고 이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 됐고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 볼게요. 맨 아래쪽에 여기 중간 부분 터치해서 나가줍니다. 그럼 내 핸드폰 바깥으로 나오죠. 제가 가끔 저희 엄마나 아빠 핸드폰을 보다 보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앱들이 엄청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려 있으면 핸드폰 당연히 느리겠죠? 그럼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앱을 한 번에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아래쪽에 3개 버튼 중에 맨 왼쪽 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방금까지 쓰던 열려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모두 닫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네, 열려있는 게 없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앱이 없죠.
그러면 훨씬 더 핸드폰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걸 검색했는지, 혹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지, 심지어 내가 어디를 갔는지, 이 모든 게 구글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구글에서는 우리의 이런 개인정보들을 수집하고 있고, 물론 수집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요, 수집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개인정보가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걸 감추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거고, 솔직히 저만 해도 아무 이유 없지만 굳이 구글에 그런 정보를 주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깔끔하게 지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화면 보면서 하나씩 따라해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내가 사용했던 인터넷 기록들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구글에 기록이 남는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구글 아이디에 로그인을 했을 때예요. 근데 우리 핸드폰은 다 로그인 되어 있죠. 그리고 컴퓨터 사용하실 때도 크롬을 주로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면에서 크롬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점 3개, 여기에서 방문 기록 눌러보시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방문했던 이 기록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맨 위쪽에 방문 기록 클릭하시면 오늘 내가 어디를 방문했고 어제 어디를 방문했고 하나하나 나와요. 만약에 내가 이걸 하나만 지우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 옆에 점 3개 눌러서 기록에서 삭제하면은 기록에서 삭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 개를 동시에 내가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왼쪽 부분에 이 네모 박스를 터치해서 파란색으로 바꿔주시고 오른쪽 위에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방문 기록에서 이 페이지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고 삭제 눌러주면 삭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 그냥 한 번에 다 지우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요. 왼쪽에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새 창이 뜨고요. 기본, 고급 이렇게 있거든요. 기본에서 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 기록에 체크,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체크, 캐시된 이미지 및 파일 체크.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접속했던 사이트뿐만 아니라 그 사이트랑 연계돼서 나도 모르게 저장된 것들을 모두 다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들은 내가 구글에 로그인했을 때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로그인 안 하고 사용하셨을 때는 저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눌러주시면 모든 것들을 삭제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터치해서 고급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고급 버전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삭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구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연결해놨다 라고 하시면 그 비밀번호 역시 여기서 다 이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터치하신 다음에 삭제 눌러주시면 한 번에 삭제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내가 뭘 다운받았는지에 대한 기록도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지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체크박스 터치하셔서 파랑 색깔로 바꿔주시고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지금 알려드린 이 방법은요. 구글 아이디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지우면 이 아이디로 연결된 스마트폰, 태블릿 다 삭제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내가 그동안 어디를 다녀왔는지 오프라인에서 진짜 걸어다닌 걸 말해요. 유튜브에서 뭘 시청했는지 이런 기록들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에서 google.com 해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화면에 돌아온 다음에 오른쪽 윗부분에 이 프로필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크롬에 로그인된 게 있고 아래쪽에 구글에 로그인된 게 있어요. 구글 계정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구글 계정 관리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왼쪽에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내려보세요. 활동 및 방문한 장소 보시면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일시중지로 되어 있으시면 여러분 아마 기록이 안 남아 있으실 수 있는데 저처럼 위치 기록 사용, 유튜브 기록 만약에 사용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기록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내 활동을 눌러주세요. 여기 들어가면 기존에 내가 위치 기록이나 웹이나 앱 활동, 유튜브 기록을 사용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래쪽에 내가 활동했던 것들이 쭉 나올 거예요. 이걸 한 번에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옆에 삭제 눌러주시고요.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전 전체 기간 할게요. 자, 이걸 다 삭제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보들을 삭제한다고 해서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구글이 이걸 저장해서 뭔가 광고를 보여주거나 나한테 뭔가를 추천할 때 활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런 게 나는 필요 없다. 저는 필요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모두 선택 누르셔서 아래쪽에 다음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하나 삭제되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옆에 삭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삭제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 되고 나면 오른쪽 아랫부분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될 거라서 기다려주시면 돼요. 다 되고 났으니까 저는 이제 활성화가 됐고 확인이라고 뜨죠. 만약에 그동안 저장된 어떤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삭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 눌러서 나와줍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아래쪽에 활동 없음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 구글 활동이 더 이상 뭔가 저장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해서 해제해 주시면 사용 중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용 중지 눌러서 확인 눌러주면 더 이상 이제 저장이 안 되어 있고요. 이전에 되어 있던 건 삭제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이미 삭제했기 때문에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아까 보여드린 이 구글 활동 화면에서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왼쪽 밑부분에 이 가로 3개 눌러보시고 여기에서 활동 제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 핸드폰이나 혹은 PC에서 내가 로그인하거나 어디 가거나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더 이상 저장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저는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이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은 옆에 사용 안함이라고 뜰 거고 이 부분을 터치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다 저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내가 뭔가 구글 아이디를 가지고 어떤 걸 검색하거나 활동을 할 때 이런 데이터들이 저장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정보잖아요. 이걸 저장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 물론 맞춤형 광고가 나한테 보인다라는 건 되게 큰 장점이긴 하지만 그 광고 역시 뭔가를 내가 사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크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데이터가 남아있는 게 싫다, 개인정보 보호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구글 아이디가 여러 개다라고 하면 각각의 계정에 접속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하면 다른 계정에서 로그인했고 뭔가 어디를 갔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각각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만약에 내 활동이라는 페이지를 못 찾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간단하게 구글 들어가셔서 내 활동 검색하면 맨 위쪽에 내 활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해서 활동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를 지워주시면 돼요. 지워도 계속 오는 스팸 문자 아직도 일일이 지우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이거 진짜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스팸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은 매번 자기들의 번호를 바꿔서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지워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진짜 신박한 방법을 알게 됐는데 이 방법 사용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에 스팸 문자 거의 95% 이상 바로 다 차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간단한 설정인데 이걸 왜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이거 알자마자 제 핸드폰이랑 저희 부모님 핸드폰 그리고 할머니 핸드폰에까지 다 설정해드렸거든요. 진짜 간단하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한번 따라해보셔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우리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지금 핸드폰에 들어가시면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보통 오른쪽 아래에 많이 있는데 메시지 클릭하시면 그동안 내가 받았던 이런 문자들이 보이죠. 이 문자들 오른쪽 옆에 점 3개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위쪽에 메시지 설정이라고 뜨고 우리가 받는 메시지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전화번호 및 스팸 차단이라고 있어요. 여기 클릭해 보세요. 여기 차단 문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차단 문구라고 뜨고 현재는 차단한 문구가 없습니다 라고 뜨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특정한 단어가 들어있는 문자를 모두 다 차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광고 문자에는 거의 다 비슷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있죠? 주식, 리딩방, 코인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구를 입력해 놓으면 그 단어가 들어있는 문자들은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플러스. 그러면 주식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는 모두 차단되며 스팸으로 분류됩니다 라고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추가해 볼게요. 코인 플러스. 코인도 마찬가지죠. 확인. 리딩방 플러스. 확인.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씩 단어들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물론 주의하실 점은 이 단어가 들어간 게 광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겠지만 저는 주식도 하지 않고 코인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차단을 하겠습니다. 나는 광고 문자 다 받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광고라고 해서 플러스 눌러주시면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모든 문자가 차단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문자를 그냥 보고 지우는 건 솔직히 뭐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링크란 말이에요. 링크. 이 링크를 잘못 클릭해서 우리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간다던가 뭐 내 통장 정보나 혹은 뭐 내 계정 정보가 다 빠져나가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링크가 들어있는 모든 문자들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링크의 맨 앞에 HTTPS라는 영어가 항상 붙어 있거든요. 이거를 차단 문구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해두시면 이 영어가 들어가 있는 모든 문자가 차단되기 때문에 웬만한 링크가 다 차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두면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스팸 문자 대부분을 걸러낼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여기서 마이너스 클릭하시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설정해놨던 거를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엔 차단 문구 옆에 화살표 클릭해서 나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수진 차단이라는 건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내가 차단했던 핸드폰 번호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내 핸드폰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차단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번호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직접 추가할 수도 있어요. 어떤 번호를 내가 스팸 처리하고 싶다, 차단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 바로 010 땡땡땡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 번호로 온 모든 문자들은 차단이 됩니다. 해제하는 방법 동일해요. 오른쪽에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다시 옆으로 나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차단 메시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 차단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차단했던 모든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 보시면 차단했던 메시지들이 확인이 되고 오른쪽 옆에 편집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전체에 클릭이 되고 이거를 모두 복원할 수도 있고 이 각각의 번호들이 지금 차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나 그냥 이 문자들 다 지울 거다 하면 모두 삭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차단했던 메시지들, 자동 차단된 메시지들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혹시라도 내가 중요한 메시지를 뭐 차단하진 않았나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모두 삭제 눌러서 지워볼게요. 자, 우리 핸드폰은요, 삭제하는 게 많으면 이게 오래 걸려요. 자, 이제 차단 메시지가 없습니다라고 뜨고요. 다시 옆으로 나가볼게요. 자, 발신번호 없는 메시지 차단. 이거를 설정해 두시면 가끔가다 메시지가 발신번호 없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메시지들은 모두 다 차단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몇몇 단어만 설정해서 나한테 오는 광고 메시지들을 스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나한테 온 문자 하나하나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뒤로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문자가 온 게 확인이 돼요. 이 문자를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번호를 수신 차단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맨 위쪽에 이 번호 옆에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여기 클릭하셔서 수신 차단 누르시면 이 번호의 전화나 메시지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차단이 되고 대화 삭제에 체크 표시해 두시면 지금까지 왔던 메시지가 한 번에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차단 눌러주시면 이 번호의 전화 또는 메시지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 혹은 영상을 촬영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멋지게 찍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한 5분만 집중하시면 앞으로 사진이나 영상 찍을 때 너 좀 찍는데? 라는 얘기 들으실 수 있는 꿀팁만 가져왔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촬영하기 전에 카메라를 잘 닦아주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촬영하고 나서 사진을 봤는데 뭔가 흐릿해. 뭔가 내 카메라는 옛날 거라서 잘 안 나와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짜 거의 한 2, 3년 전 혹은 4, 5년 전에 나왔던 카메라도 사실 웬만하면 화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찍었을 때 뭔가 사진이 이상하다면 그건 대부분 다 이 카메라가 더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핸드폰 사용하다 보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카메라 렌즈가 더러워지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뭐 주변에 있는 천이라던가 옷 같은 걸로 닦잖아요.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생활 기름때 같은 게 묻어 있어서 이런 걸로 잘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마트나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기름때 제거하는 게 있어요. 보통 안경 렌즈 닦는 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뭐 3,000원인가? 한 통이 엄청 큰데 3,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이걸 구입을 하셔서 집에 놓고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이걸 닦아주시면요. 훨씬 더 사진이 잘 나옵니다. 저도 당연히 이걸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영상 사진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거 꼭 집에 구입해 놓고 사용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거 쓰고 안 쓰고가 진짜 차이가 크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카메라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죠. 그래서 두 개 다 닦아주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닦고 나서 나는 카메라 닦았는데도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지?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초점 맞추기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실 때 뭔가 촬영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굴이든 물건이든 그거를 손가락으로 한번 터치하신 다음에 촬영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딱 집중해서 사진이나 영상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이 좀 흐릿하게 나왔다. 그럴 때는 다시 카메라를 놓고 그 사람 얼굴을 살짝 터치한 다음에 촬영 버튼 눌러보세요. 그렇게 하면 사람 얼굴에 초점이 딱 맞춰진 선명한 사진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촬영 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촬영 버튼 누르고 바로 움직이면요. 막 흔들린 사진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버튼을 누르고 나서 찰칵 소리가 그 다음에 나거든요. 그리고 이 찰칵 소리가 날 때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누르고 나서 바로 움직이면 막 흔들린 사진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이게 어두운 곳이나 밤에는 더 심해요. 우리 보통 버튼 누르고 나서 어두울 때 보면은 엄청 느리게 나중에 찰칵 이러거든요. 그럼 그때 동안은 그대로 멈춰 계셔야 돼요. 여기서 막 움직이면 사진이 막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두울 때는 훨씬 더 오랫동안 카메라를 그대로 들고 있어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 촬영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카메라를 딱 들고 막 성큼성큼 움직이면서 촬영할 때가 있죠. 그렇게 다 촬영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요. 내가 경보하는 수준으로 영상이 찍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보다 영상이 훨씬 더 빠르게 보여져요. 그래서 보통 이동하면서 촬영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건 카메라 이렇게 딱 잡고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5배 이상은 천천히 움직여야 영상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평소 걷는 걸음으로 막 성큼성큼 움직이면서 촬영한다? 그럼 사실은 영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영상은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손으로 들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양손을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카메라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이게 가장 안정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짐벌 같은 장비들도 있어요. 이런 흔들림을 잡아주는.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가 그냥 손으로 영상을 찍을 때 그럴 때는 최대한 천천히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자, 네 번째는요. 설정에서 수평 수직 안내선을 켜주시는 건데요. 이걸 켜면 우리 카메라에 가로선과 세로선이 생겨요. 이거는 촬영한 결과물에는 보이지 않지만 촬영하는 사람만 볼 수 있게 선이 생깁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촬영을 하면 우리가 가끔 촬영하다가 사람 얼굴이 이렇게 뭔가 각도가 안 맞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케이스가 아예 없어져요. 그러니까 촬영하기 전에 수직 수평을 맞출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준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촬영할 때 팁 중에 하나가 가로선, 세로선이 만나는 그 지점에 어떤 물건을 놓거나 내가 촬영하고 싶은 대상을 놓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켜서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사실 여기까지 딱 4가지만 해주셔도 웬만한 사진이나 영상은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볼게요. 이번에는 카메라 높이입니다. 지금 저는요, 거의 정면에 가깝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눈높이와 카메라의 높이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럴 때는 조금 자연스럽게 보여요. 근데 얼굴이 조금 동그랗게 보이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얼짱 각도로 찍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가 사람보다 조금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렇게 많이 찍잖아요. 그럼 얼굴이 이렇게 뭔가 갸름하게 보이고, 단점은 다리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신으로 찍을 때는 카메라가 사람보다 위에 있으면 안 좋아요. 그럼 전신으로 찍을 때는 어떻게 찍어야 되냐? 카메라가 사람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우리 어디 가서 보면 카메라 찍어주는 사람이 거의 바닥에 붙어가지고 막 밑에서 촬영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다 다리를 길게 보이게 촬영해 주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촬영했을 때는 사람의 다리가 훨씬 길어 보여서 전신을 찍으실 때는 카메라를 아래쪽으로 최대한 낮춰서 촬영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사람의 다리 아래쪽에 공간을 이 정도만 비워주시면 훨씬 더 길게 나와요. 만약에 상반신만 촬영을 하고 싶다, 하반신 조금만 나오고, 이럴 때 제일 하시면 안 되는 게 종아리 쪽에서 잘라주는 거. 그럼 진짜 사람이 짤뚱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상반신과 하반신 조금 나오는 걸로 촬영하실 때에는 허벅지 부분에서 잘라주시는 게 그래도 사람이 좀 길게 예쁘게 나오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역광인 경우에 예를 들어 사람이 있고 빛이 뒤에서 온다. 그러면 이 사람의 얼굴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빛이 뒤에서 쫙 오기 때문에. 반대로 빛이 정면에서 온다 이러면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보이긴 하지만 진짜 눈을 잘 뜰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얼굴이 진짜 동그래서 크게 보여요. 그러면 카메라, 스튜디오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조명을 만드냐? 저도 지금 조명을 2대 놓고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데요. 정면에서 쏘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 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굴을 향하는 게 아니라 약간 더 뒤쪽을 향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면으로 하고 있으면 지금 거의 땀도 삐질삐질 흘리고 얼굴도 훨씬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좀 더 안정적인 건 옆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건데요. 사실 이런 건 우리가 어디서 촬영하는지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빛이 들어오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쨌거나 정면으로 쏘거나 뒤에서 쏘는 거는 안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표정과 포즈인데요. 제가 스튜디오 촬영을 가면은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자, 허리 꼿꼿이 펴시고요. 어깨를 내리세요. 제가 보통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긴장하다 보니까 이게 더 그렇게 되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포즈와 표정이 사진을 가장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가 거울 앞에서 뭐가 자연스러운지 좀 연습도 좀 해보고, 기존에 내가 좀 잘 나온 사진이 있다 이런 거 있으면 연구도 좀 해보고, 얼굴 위주로 촬영을 한다 그러면 오른쪽을 중심으로 촬영할 때랑 왼쪽을 중심으로 촬영할 때가 사람이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게 다르대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서 나는 오른쪽이 예쁜지 왼쪽이 예쁜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있을 때 나는 어디 방향으로 설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멋진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는 사진을 진짜 많이 못 찍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찍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기까지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건 잘 찍었던 사진들, 제가 찍은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찍은 거, 그거 그대로 보고 연습하는 거였어요. 잘 찍은 사진을 옆에 두고 그거랑 똑같이 찍으려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봤을 때 좀 멋지게 잘 나온 사진들을 좀 모아서 그거랑 똑같이 찍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사진 촬영을 연습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택시에 핸드폰을 놓고 내렸다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화장실에서 손 씻고 왔는데 갑자기 핸드폰 놓고 왔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끔 저는 집에서도 깜빡깜빡하면 핸드폰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음으로 해놨을 때. 그럴 때 정말 유용합니다. 간단한 설정 하나만 해두시면 혹시라도 나쁜 마음 먹고 누군가 내 핸드폰을 가져갔을 때 그 핸드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핸드폰을 잠그는 기능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핸드폰에서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찾아주시고, 자,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터치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내 디바이스 찾기가 있어요. 이 부분 터치. 여기서 내 휴대전화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왼쪽으로 체크 해제되어 있다면 오른쪽 눌러서 체크를 해주는 것으로 해주시고, 원격 잠금 해제 체크, 원격 잠금 해제 기능을 켜면
내 비밀번호나 패턴 이런 게 삼성 계정에 저장이 돼서 혹시라도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내 핸드폰을 자동으로 잠근다거나 혹은 연다거나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핸드폰에 금융정보, 그러니까 은행이라던가 주식 이런 계좌 이런 거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내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패턴을 한번 입력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 오프라인 찾기 여기도 체크를 해주시면 혹시라도 내 핸드폰이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지 않더라도 핸드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두 동의해서 동의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컴퓨터로 들어가서 구글에 내 디바이스 찾기라고 검색해줍니다. 맨 위쪽에 있는 스마트 띵즈 파인드 여기를 터치해 주시고요. 여기 링크는 제가 하단에 댓글로 한 번 더 놔둘게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시작하기를 누르면 삼성 계정에 로그인하기가 떠요. 그러면 내 핸드폰에 로그인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삼성 계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마지막에 삼성 계정 찾는 법에 대한 내용을 넣어두었으니 거기를 참고해 주세요. 자, 시작하기 눌러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요. 자, 로그인을 하시면 제가 삼성 계정에 연결을 해두었던 이 핸드폰들이 쭉 뜹니다. 그 중에서 내가 찾고 싶은 핸드폰을 왼쪽에서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위치 확인 중이라고 뜨죠. 그러면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로그인된 위치가 확인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소리 울리기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 핸드폰의 소리를 울리게 하려면 시작을 클릭하세요. 휴대전화가 진동이나 무음이어도 1분 동안 계속해서 소리가 납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들리시나요? 네, 지금 화면도 보이시죠? 이렇게 핸드폰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떠요. X 누르면 나가지고요. 이게 왜 좋냐면 내가 집에서 핸드폰을 못 찾는다거나 혹은 누군가 내 핸드폰을 가져갔을 때 내가 그 근처에 가서 시작을 누르면 내 핸드폰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동이나 무음이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누군가 악의적으로 내 핸드폰을 가져갔을 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X 눌러서요. 자, 잠그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핸드폰이 잠겨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잠금하려면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되고 비밀번호 한번 입력해 볼게요. 핸드폰이 있다는 전제하에 긴급연락처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 핸드폰 말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연락처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해외 설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인 경우에 다르게 입력하시려면 다르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분실된 기기에 표시할 메시지를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핸드폰 찾으시면 긴급 연락처로 전화 주세요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그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핸드폰을 잠그는 중이고요. 이제 제 핸드폰에 보시면 위쪽에 핸드폰 십득하시면 긴급연락처로 전화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소유자 연락처 아래쪽에는 제가 방금 설정했던 그 긴급연락처가 뜹니다. 아래쪽에 핀은요, 저밖에 모르겠죠. 자, 위쪽에 이 소유자 연락처는 핀 번호가 없어도, 그러니까 그냥 전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누군가 내 핸드폰을 습득했을 때 이 긴급연락처로 연락을 달라라고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설정을 해두시면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잠글 수가 있고, 잠그기 눌러보면 잠겨 있다, 그리고 언제 잠겼다, 보호되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위치 추적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분실한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15분 간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확인 누르면 현재 위치가 뜨고 현재 위치 아까 확인했죠. 15분 간격으로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내 핸드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지금부터는 삼성 계정을 까먹으신 분들, 지금 로그인 못하신 분들을 위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체크 해제를 해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2단계 인증이라는 거예요. 자, 삼성 계정 들어가셔가지고 보안 및 개인정보 부분 터치해 주시고 2단계 인증 이 부분을 터치를 해주세요. 그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보이실 텐데 우리가 삼성 계정에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을 하도록 보통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2단계 인증을 해야만 로그인이 된다. 그럼 결국에는 핸드폰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백업 코드라고 있어요. 이걸 터치해서 눌러보시면 이 코드로 로그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따로 메모를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코드를 따로 저장을 해두시면
내가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도 로그인하기가 쉽고요. 그게 아니시면은 문자 메시지 들어가셔서 지금 보통 기본적으로 내 핸드폰 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내 핸드폰이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추가 다른 핸드폰 번호, 내 가족 번호라던가 이런 걸 저장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삼성 계정을 컴퓨터로 로그인해야 될 때 핸드폰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삼성 계정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에서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찾아주시고 여기 보시면 맨 위쪽에 이름 나와 있고 삼성 계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아이디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프로필 정보를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저는 로그인 가능한 계정 구글로 이제 체크를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구글로 로그인이 안 되는데 오른쪽에 체크를 해두면 구글에 로그인했을 때 동일하게 이제 삼성 계정에 로그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 연동을 해두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로 가셔서 삼성 계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맨 위쪽에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죠. 이 부분 클릭. 지금 계정 찾는 법이에요. 여기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아까 구글 계정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로그인이 되시고 아이디는 아까 우리가 핸드폰에서 확인을 했어요. 아이디 일단 입력해서 다음 눌러보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셔도 되고 만약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비밀번호 찾기로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은 삼성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따로 메모를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쓰다가 핸드폰이 갑자기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핸드폰이 망가진 거죠. 제가 진짜 당황을 했던 게 아무것도 백업을 해놓지 않아서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 핸드폰이 다시 켜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화번호 혹시 백업 다 해두셨나요? 저처럼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이 됐을 때 혹은 내가 핸드폰 옮길 때 전화번호 이동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거 딱 한 번만 설정해 두시면은 그 뒤로는 핸드폰 전화번호 옮기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고요. 자동으로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고 총 2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구글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핸드폰 화면에서 맨 위쪽에 손가락을 두고 이렇게 쭉 한번 내려보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 위에 이렇게 설정 모양이 나오고요. 손가락으로 터치. 아래쪽에 쭉 내리시면요. 구글이라고 있어요. 구글 손가락으로 터치. 그러면 여기에 내 계정이 나오고 추천 그리고 모든 서비스라고 있는데 여기 손가락으로 터치해주세요. 아래쪽에 구글 앱 설정 터치, 구글 주소록 동기화 이 2번째 있는 거를 손가락으로 터치해줍니다. 그러면 동기화 상태가 나오고 기기 연락처 동기화가 있는데 저는 사용 안 함이라고 돼 있으면서 기기 연락처에 1183개가 동기화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가 구글에는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글 계정에 동기화를 해두면요. 내가 과거에 핸드폰에 입력했던 모든 전화번호 그리고 앞으로 이 핸드폰에 제가 입력할 전화번호들이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면서 다른 핸드폰으로 옮기거나 혹은 핸드폰이 없을 때에도 이 연락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연락처 동기화에 손가락 터치. 그래서 여기서 저처럼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손가락 터치를 하시면 여기서 계정 선택이 나오고 내가 이 연락처를 동기화시키고 싶은 계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글 계정 하나에만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글 계정에다 연결을 하죠. 저는 맨 위에 있는 이 계정에다가 연결을 할 거라서 손가락으로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요, 이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 연락처를 어떤 계정에 입력하고 있는지가 뜨게 되고 이게 끝난 거예요. 진짜 간단하죠. 그래서 물론 핸드폰 기종마다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실시간은 아니지만 한 5분 정도만 기다리면 바로 동기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동기화한 연락처를 내 핸드폰으로 불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아까처럼 설정에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쭉 내려보시면 구글이 있고요. 손가락으로 터치. 모든 서비스 터치. 여기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설정 및 복원이라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터치. 그러면 연락처 복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올려놨던 그 계정이 뜨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백업한 날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신으로 이제 업로드 되어 있는 그 날짜가 뜨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복원하실 분들은 복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핸드폰에서 다른 핸드폰에다 복원을 할 때 중복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중복된 연락처는 빼고 새로운 연락처, 그러니까 중복 안 된 연락처만 복원이 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나는 이런 방법이 너무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구글로 하는 거 좀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핸드폰에서 연락처 앱을 찾아주세요. 연락처 앱을 찾아서 손가락으로 터치, 왼쪽 끝에 이 줄 3개를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시고요. 연락처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락처 가져오기, 내보내기가 있는데, 내보내기는 여기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를 바깥으로 내보낸다, 저장한다 라는 뜻이고, 가져오기는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가져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보낼 때는 아래 거 손가락으로 터치하시고, 허용하시겠습니까? 해서 허용. 내보낼 위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내장 저장 공간이라고 하는 건 내 핸드폰 자체에 저장을 하는 거라서 여기를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시고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내 핸드폰에 모여있는 이 연락처가 저장 공간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확인을 눌러보시면 연락처가 저장이 다 완료가 된 거고요. 그럼 이렇게 저장한 연락처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내 핸드폰에 들어가셔서 맨 위쪽에 손가락을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어디에 내보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위치가 확인이 되는데, 내장 저장 공간에서 다운로드에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날짜로 변경을 하고요. 이 위로 되어 있는 거를 아래쪽으로 바꿔주면 맨 위쪽에 내가 다운받은 그 연락처 파일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이 연락처 파일을 열어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이 핸드폰의 기존 연락처가 다운받아지는 거고,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내보내기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1번과 2번 방법 중에서는 사실 구글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때그때 이렇게 백업하는 게 사실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구글에는 한 번만 연동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처럼 갑자기 핸드폰을 못 쓰게 된다거나 라고 했을 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방법 중에 나에게 조금 더 유용하고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서 연락처를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요즘 사용하는데 자꾸 광고가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뉴스만 보고 있는데도 막 광고가 뜨고 너무 정신이 없기도 하고, 이게 내 핸드폰에 무슨 일이 있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핸드폰에는 내가 지금까지 설치했던 앱 중에 악성 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가지고 제 핸드폰을 한번 싹 점검을 하고 깔려있던 악성 앱을 바로 삭제를 했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뭘 다운받거나 혹은 뭘 보다가 나도 모르게 그 앱이 설치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라고 하면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 그대로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핸드폰 문자든 카카오톡이든 내가 출처를 알지 못하는 어떤 링크의 주소들은 절대로 클릭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갤럭시 핸드폰을 쓰신다고 하면 내 핸드폰에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은 깔리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설정이 혹시라도 풀려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에 들어가셔서 맨 위쪽에 손가락 두시고요. 아래쪽으로 한번 내리시면 오른쪽 윗부분에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손가락으로 터치. 설정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보시면 보안 및 개인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손가락으로 터치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더 내려보면 기타 보안 설정이 있고요. 손가락 터치. 여기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가 있고 관리가 있거든요. 여기 관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해봅니다.
그러면요, 지금 내 어플 중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있는지 없는지, 악성 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거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어플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요, 저는 앱 없음이라고 떴어요. 이렇게 뜨셔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광고가 되게 많이 떴을 때는 여기 하나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앱을 삭제했는데 없음으로 떠야 정상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라는 거는 뭐 다 악성 앱은 아니겠지만 이게 내 핸드폰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광고라던가 혹은 개인정보 보호가 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어떤 앱이 뜬다라고 하시면 바로 삭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로 나가셔서 다시 한번 기타 보안 설정 터치, 여기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세요. 자, 저는 지금 모두 허용 안함이라고 하는 거에 손가락 터치가 안 되게끔 되어 있죠. 아래쪽으로 쭉 내리셔서요, 내가 설치한 어플들 중에 이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다 라고 하시면 이거 왼쪽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어도 설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반드시 이렇게 왼쪽으로 해서 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뒤로 나가셔서 쭉 나가주세요. 그러면 다시 설정이라고 뜨거든요. 여기서 디바이스 케어를 찾아주세요. 손가락으로 터치. 디바이스 케어 들어가셔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앱 보호라고 있어요. 저는 지금 문제 발견 안 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손가락으로 터치하셔서요. 휴대전화 검사라는 거를 손가락으로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내 핸드폰에 깔려있던 앱을 지금 전체적으로 검사를 쭉 해요. 그래서 검사를 하면서 앱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요. 당연히 깔려있는 어플이 많을수록 이 검사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내 시간이 충분히 걸리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내 어플들을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통신사별로 피싱, 스미싱에 대한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어플들이 있어요. 그걸 설치하시는 것도 좋은데 SK 같은 경우에는 T-스팸 필터링, KT는 스팸 차단, LG U+는 U+ 스팸 차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시면 나도 모르게 깔리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내 핸드폰을 보는데 이게 악성 어플인 것 같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118로 전화를 바로 하시면 돼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고 내가 핸드폰에 이런 어플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금전적인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는 112, 경찰서로 바로 전화를 하시는 게 좋고, 혹은 내가 어떤 은행이라던가 카드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은행이나 카드사에 전화해서 바로 이용 정지를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새벽에도 다 전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런 거 다 너무 귀찮아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엄청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초기화는 핸드폰을 처음 샀을 때의 상태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싹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내가 지금까지 저장해놨던 것들이 싹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선택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내 핸드폰에 뭔가 악성 앱이 깔린 건 아닐까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검사를 하고 나면 이제 저처럼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문제 발견 안 됨이라고 뜨면 정상이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어플을 지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스마트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진행하시면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유튜브 채널 온선에서는 스마트폰, 카카오톡, 컴퓨터를 쉽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온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